어떤 상황에서 개인 상담이 아니라 가족 치료, 그러니까 패밀리 테라피를 권하는가? 즉, 문제의 원인을 개인 내부가 아니라 가족 체계, 그러니까 패밀리 시스템에서 찾을 때 가족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담 이론에서 특히 가족 치료 이론, 그러니까 패밀리 시스템 이론은 가정이 있거든요. 어떤 가정이냐? 개인의 문제는 개인 내부 문제가 아니라 가족 상호작용 패턴의 결과. 이런 가정이 있는데 대표 이론가가 머레이 보엔, 그러니까 머리 보엔이죠. 그 다음 살바도르 미노친, 윌런드 스키너, 이런 대표 이론가들이 있고, 따라서 상담자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가족 치료 권유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내담자의 문제 중심이 역기능적 가족 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때예요. 그러니까 내담자 문제가 가족 상호작용 패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때죠. 즉 역기능적인 가족 체계, 그러니까 디스펑셔널 패밀리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과잉 통제, 가족 간 의사소통 단절, 삼각관계 형성, 가족 역할 혼란. 그러니까 따라서 내담자 개인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가족 상호작용 패턴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가족 치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대학생 A가 있다고 칩시다. 문제가 우울이에요? 진로 불안이에요? 무기력이에요? 상담 진행 후에 발견을 했는데 아버지가 권위적 통제, 어머니가 과잉보호, 자녀가 자율성 없음으로 이제 이런 걸 상담 진행 후에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즉 문제 핵심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상호작용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치료 권유를 해야겠죠. 두 번째, 내담자의 문제가 가족 간 관계 변화에 있다고 판단될 때예요. 그 핵심이 가족 관계 갈등이에요. 부부 갈등, 부모 자녀 갈등, 형제 경쟁이에요. 이 경우 개인 상담만 하면 문제 근원은 그대로 남죠. 따라서 관계 패턴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권유를 하겠죠. 대학생 B, 문제가 불안이고 학업 회피입니다. 원인을 탐색해 보니 부모 이혼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내 갈등이 증가하고 있죠. 이 경우 개인 상담만 하면 한계가 있죠. 그래서 가족 치료 권유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서로 분리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분화 문제인데, 디퍼렌시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보행 이론 핵심 개념에 가족이 지나치게 밀착, 정서적으로 얽힘, 이를 정서적 융합, 그러니까 이모셔널 퓨전이라고 그래요. 이 경우 자녀가 독립하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진로 선택 갈등, 결혼 문제, 취업 문제. 그래서 가족 치료 필요합니다. 대학생 시 문제가 취업 결정 못해요. 이유는 어머니가 그러니까 모든 결정에 개입을 해요. 자율성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 상담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죠. 가족 치료 권유합니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심 이론을 좀 보면 가족 치료 이론, 그러니까 패밀리 시스템 이론의 대표학자 머리보에는 핵심 개념이 가족은 하나의 체계, 그 다음에 개인 문제는 가족 상호작용 결과, 관계 패턴, 변화가 치료, 이런 게 핵심 개념입니다. 더불어 가족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월런드 스키너인데 대표 상황이 가족 참여 의지가 없고 심각한 폭력이 있고 개인 치료가 우선이고 가족이 치료를 방해할 때는 가족 치료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담자의 문제 중심이 역기능적인 가족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담자의 문제가 가족 간 관계 변화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족이 서로 분리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즉 개인 문제의 원인이 가족
상호작용 패턴에 있을 때 가족 치료를 권합니다. 그래서 대학상담센터에서 가족치료 권유가 필요한 상황은 대표 유형으로 과잉 보호 부모, 부모 갈등 전이, 진로 통제 가족, 자율성 억압, 가족 의사소통 단절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족 체계, 패밀리 시스템, 역기능적 가족 관계, 가족 상호작용 패턴, 가족 갈등, 정서적 융합, 분화, 가족 치료 이 단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업 재활을 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핵심은 직업이 인간에게 주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생계 유지 수단,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욕구 충족, 그리고 자아 실현 수단이죠. 우선은 이제 생계 유지 수단을 생각하면 경제생활 유지죠. 그러니까 직업은 경제적 기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업을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즉 직업은 소득이다. 그래서 개인은 직업을 통해 임금, 급여, 수입을 얻는다예요. 그래서 직업은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내담자가 이렇게 말해요. 취업을 못하면 부모님께 계속 의존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경우 직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 독립이죠. 즉 직업은 생계 유지 수단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기여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욕구 충족이죠. 그러니까 직업은 사회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사회에 소속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역할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직업은 사회적 역할을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고 상담사는 사람을 도와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죠. 즉 직업은 사회 참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상담센터 예로 다시 들어보면 졸업한 학생이 취업하지 못하면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이 말의 핵심은 돈 문제가 아니죠.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직업은 사회적 욕구, 충족 수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아 실현 수단이고 자기 성취죠. 핵심 개념은 직업은 심리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고요.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즉, 직업은 자아 실현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돈보다 제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 말의 핵심은 자기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에서 생리욕구, 안전욕구, 소속욕구, 존중욕구, 자아실현. 이 직업은 이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재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생계 유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은 개인의 경제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경제적 기능을 가진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욕구 충족. 그러니까 직업은 사회 참여와 사회적 역할 수행의 중요한 수단이다. 자아 실현 수단은 직업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얻어 자아 실현을 이루게 한다예요. 그래서 직업 재활의 목적은 장애인이나 취약자가 직업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직업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경제, 사회, 심리, 세 영역을 모두 회복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업은 인간에게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심리적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생계 유지 수단, 경제 생활 유지, 사회적 기여, 사회적 욕구 충족, 사회 참여, 자아 실현, 자기 성취, 직업 재활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은 돈, 역할, 의미이다. 돈은 생계 유지, 역할은 사회 참여, 의미는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리검사 결과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해석 지침을 쓰시오.
해석의 원칙과 해석 과정의 태도죠. 첫 번째가 해석의 기본 관점이에요. 중요한 원칙인데 심리검사 결과는 점수 자체가 아니라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즉, 검사 결과는 단순 점수가 아니죠. 검사 결과는 심리적 의미예요. 따라서 심리검사 해석의 첫 단계는 검사 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 관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결과 해석은 단순히 측정된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예요. 상담 현장에서 MMPI 검사에서 내담자가 우울척도, 그러니까 디프레션, D가 점수가 높다고 합시다.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올바른 해석은 현재 우울증과 무기력 경험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예요. 즉, 심리적 의미인 거예요. 점수는 심리적 의미. 그러니까 현재 우울감과 무기력 경험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통계적 해석에 대한 설명인데 심리검사 결과는 통계적 자료예요. 즉, 검사 점수는 평균, 표준 편차, 백분위 이런 통계적 기준으로 해석이 돼요. 따라서 검사자는 검사 결과를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적 의미를 설명을 해야 해요. 그래서 검사 결과는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점수나 백분율로 말하기보다는 수검자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이해하도록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능검사가 IQ 이제 115가 나왔어요. 단순 설명은 지능이 높습니다. 이게 단순 설명이에요. 그럼 좋은 설명은 같은 연령대 사람들 중 상위 약 15% 정도입니다. 즉, 통계적 의미를 설명을 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개인 간 차이와 개인 내 차이를 고려한다예요. 그러니까 심리 검사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인데, 우선 개인 간 차이는 인디비주얼 디퍼런스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A의 지능이 110, B의 지능이 95. 두 사람의 능력이 다르죠. 이것이 개인 간 차이입니다. 그럼 개인 내 차이는 인디비주얼 디퍼런스예요. 그러니까 뜻이 한 사람 안에서 능력 간 차이인데 같은 사람 검사 결과 언어 이해가 120, 작업 기억이 105, 처리 속도가 90. 이 경우 이 사람은 언어 능력은 강해요. 처리 속도는 약해요. 즉 능력의 패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내 차이입니다. 왜 이걸 중요하게 보는가? 심리검사는 사람을 하나의 점수로 판단한 점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Q가 105, 이 숫자만 보면 평균 지능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언어 이해가 120, 처리 속도가 85일 수도 있습니다. 즉, 능력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검사자는 전체 점수만 보지 말고 능력 구조를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내담자가 있어요. 이제 불만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시험을 항상 망쳐요. 그러니까 지능 검사 결과 언어 이해 120, 지각 추론 115, 작업 기억 110, 처리 속도 85. 이 경우 문제는 지능 부족이 아니라 처리 속도예요. 그래서 시험 시간 부족, 문제풀이 속도 느림 이런 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학습 전략을 수정합니다. 네 번째, 측정 오차를 고려하여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심리검사는 완벽한 측정이 아닙니다. 항상 측정 오차, 그러니까 메저먼트 에러가 존재하죠. 그래서 검사 결과는 절대값이 아니라 범위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표 개념은 측정의 표준 오차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에러 오브 메저먼트예요. 또는 차이의 표준 오차. 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통해 얻은 점수는 측정치로서 오차를 포함하므로 검사자는 검사 과정과 결과에서 어떤 종류의 오차가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IQ가 100이에요. 측정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실제 지능 범위는 95에서 105. 따라서 지능을 절대값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결과 해석 지침은 해석의 기본 관점 수립이고 통계적 해석에 대한 설명이고 개인 간 차이와 개인 내 차이를 고려한 해석이고 측정 오차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해석은 점수 전달이 아니라 의미 해석이고 통계적 기준, 개인차, 측정 오차를 고려해야 합니다.